전쟁 이후에 러시아의 관계가 안 좋아진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제재도 미국이 주도하는 제재에도 참여했고 그러면 동맹을 유지하면서도 이 러시아와 전략적 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실질적인 옵션이 있는가? 또 사실 궁금해요.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나라의 외교 정책에서 핵심적인 장애 요인은 결국 북한이죠. 기존의 박근혜 정부에서 평화 프로세스를 할 때는 북한과의 관계라는 작은 바퀴를 러시아라고 하는 유라시아와의 큰 바퀴를 통해서 굴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역시 북한이라는 작은 바퀴가 안 돌아가면서 그게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했고요. 문재인 정부 때는 북한을 잘 돌리면 되지 않을까 하면서 동시에 돌리는데 결국은 북한이라고 하는 허들을 넘지를 못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우리가 이 북한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야만 우리가 자율성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코리아 패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미국이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든 혹은 러시아가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든 북한이 국제사회의 정상국가로 나갈 수 있는 로드맵이 만들어질 경우에 우리는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수동적인 관계에서 영향력을 펼칠 수 없는 단계에서 아무리 우리 차원에서 머리를 싸매고 방법을 찾아도 이미 우리가 그 판에 숟가락을 얹을 수 있는 판이 아니라면 과감하게 포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러시아가 북한과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할 때 우리는 거기서 최대한 우리의 이익을 챙길 수 있는 그 시점에서의 핵심 이익에 기반한 유연함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러시아와 북한, 미국과 북한의 관계가 둘 다 좋아지는 관계가 되어버린다고 했을 때 우리는 북한이 국제사회에 나올 수 있는 두 가지 다리가 생겼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랬을 때 우리는 미국과도 좋은 관계 그리고 러시아와도 좋은 관계를 통해서 북한을 같이 조정할 수 있는 그런 판을 짜면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러시아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항상 러시아하고 할 때는 러시아에 대해서 이른바 하이브리드 전략을 쓰면서 러시아를 악마화하면서 러시아의 모든 행위는 사실은 북한을 돕고 한국에 불이익이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틀에서 출발할 경우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일본의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미국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때려도 우리의 핵심 이익 중에 하나가 산림으로부터 자원을 가져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도 나가라고 하고 미국도 그만두라고 해도 일본은 미국을 설득하고 심지어 이런 용어가 죄송합니다만 완강하게 버티면서 개기면서 산림 프로젝트를 지킵니다. 왜냐하면 이건 우리의 핵심이고 이건 양보할 수가 없어. 그렇다고 나를 버릴 거야? 그리고 이거 우리가 빠지면 계속 돌아가겠어? 라고 하는 핵심 이익을 중심으로 그리고 양국에게 다 한쪽은 안보 동맹으로서의 일본을 버릴 수 없다는 것. 한쪽은 자원 개발의 파트너로서 일본을 버릴 수 없다는 이 이익의 중간 지점에서 자기 핵심 이익을 지키는 굉장히 좋은 현명한 사례였다고 생각됩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한국 외교가 이제 성장하고 지금까지 잘 해온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하나 부족한 부분이 한국이 이제 불행이면서 동시에 다행인데 제국주의 경영을 했던 경험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오늘날 강대국들이라고 하는 나라들을 보면 제국주의로서 식민지 경험을 하고 열강으로서 세계 경영에 참여했던 나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판에서의 상호작용의 룰 같은 것들을 일본은 경험을 했고요. 뭐 러시아, 미국, 그 유럽 열강들 다 한 거죠. 그러니까 그 판에서 돌아가는 언행 불일치의 품격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소위 말하는 외교적 언어를 통해서 자신의 이익을 정당화하는 논리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실현해 나가는 방식들 이런 데 대해서 사실은 상당히 이미 노숙한 그런 외교를 할 수 있는 경험들이 있는 거고요. 한국은 이제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배워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항상 이 수업료를 치르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한국이 빠른 시간 안에 이제 그런 것들을 찾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제국으로서 식민지를 경험함으로써가 아니라 한국의 모델 자체는 세계에서 굉장히 독특한 모델이죠. 네. 그러니까 그 식민지로 지배받았던 나라가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세계에 벌써 7위권, 8위권 경제적인 수준을 달성하고 민주화도 하고 이제 이런 이 발전의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제국주의 시대의 제국의 논리가 아닌 새로운 모델의 강대국의 모델을 찾아가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외교 이런 것들을 좀 찾아갈 수 있다는 면에서 좀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분명한 거는 지금 이렇게 열강들의 그 강대국 정치가 중요해지는 다극화 시대에 있어서는 저희가 그들의 논리를 정확히 읽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처하는 이 방안을 찾는 건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 건 분명합니다. 거기에는 동의를 합니다.
국제 정치라는 것이 그렇게 젠틀하게만 움직이는 게 아니야. 이건 어른의 세계야라는 것들을 국민들이 알고 또 국민들이 그것을 사실은 정서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이제 이걸 국익 차원에서 어떻게 그것을 보다 더 현명하게 대처할 것이냐. 그래서 그게 언론에서도 마찬가지로 외교관이든 아니면 정치인들이 그렇게 하는 것들이 왜 저 사람 표리부동해?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국익 차원에서의 때로는 어떤 스탠스를 가져갈 수 있을 때 그것이 포용되는 그런 문화가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어떤 이런 어떤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국익과 국제 정치에 맞게 좀 유연성 있게 외교 정책을 해나갈 수 있으면 너무나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러시아를 이해하는데 조금 적용을 해서 보자면 네. 한러 수교 이후에 러시아가 한반도 정책을 쭉 해왔던 과정, 이게 늘 한반도 관련되어진 정책에 있어서 이니셔티브는 러시아 쪽이 취했어요. 이제 러시아가 변화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무엇이 한반도 속에서 러시아의 존재감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이익이 되는 구조인가에 대해서 항상 좀 선제적인 제안들을 쭉 하고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남북러 삼각협력 같은 구조도 사실은 푸틴 대통령 시기에 제안된 거였고 네. 다양한 프로젝트들도 러시아 측에서 먼저 제안을 하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다가 괜찮을 것 같아? 라는 의견과 그다음 그때 할 수 있을까? 미국과의 관계에서 제약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항상 주저주저 하다가 좌초되는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됐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북한 문제도 있었고요.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지금 러시아가 북한을 저렇게 확 끌어안고 또 북한은 그런 끌어안는 러시아를 가지고 파병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혈맹이라고 하는 이미지까지 강화하려고 하는 저 움직임이 사실은 변화하는 국제 질서에 대해서 어떤 선제적인 의도를 가지고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읽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러시아 입장에서 이 새로운 신조약에 의한 러북 동맹의 강화는 사실 이 동맹을 통해서 뭐 남한에 대한 또는 이 미국에 대한 그 군사적인 목표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북한을 지지함으로써 북한이 국제사회로 나오는 데 있어서 훨씬 도움이 되는 그런 구도를 만들려고 하는 측면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중국이 북한과의 관계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좀 북한을 이용하고 제어를 하려고 했지만 북한이 국제사회를 나오게 하는데 중국이 건설적인 제안을 했다든가 이런 것들을 찾기가 참 쉽지는 않았어요. 근데 러시아는 그런 면에서 북한을 좀 바깥 사회로 나오게 하려는 것이고 그건 어쩌면 러시아랑 미국이 직접 교감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어도 적어도 미국이 북한에게 접근하려고 했을 때 북한이 조금 자신감을 가지고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세계로 나가는 어떤 이 출구를 마련하는데 러시아가 뒤에서 서포트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우리 2단계를 넘어서면 한국과의 관계가 거기서 또 어떻게 새롭게 발전해 갈 수 있는가 이렇게 좀 수를 내다보면서 가는 측면이 러시아에게 있는 것 같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것을 러북 관계가 강화됨으로써 우리의 안보가 위협된다라고는 굉장히 수비적인 그런 관점으로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이게 가지고 올 수 있는 위험한 도전적 요인과 기회적 요인이라는 걸 동시에 보면서 기회가 왔을 때 포착할 수 있는 준비라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제인 러시아가 한국의 적인가? 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결론적으로는 적이 되면 안 된다죠. 더 적극적으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을 통제하고 북한을 국제사회로 나오게 하는 굉장히 유력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이 분야에서 굉장히 논란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경제적인 영향력이 매우 크고 압도적으로 크고 러시아는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중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영향력을 더 크게 행사할 수 있다. 이 말이 사실은 과연 팩트에 기반하는가도 우리가 사실은 한 번 더 봐야 됩니다. 첫 번째 문제는 있습니다. 북한의 대외 경제 무역의 90% 이상이 중국이다라고 하는데 이 데이터는 직접적으로 접근 가능한 데이터에 기반한 게 아닙니다. 여기서 문제는 교역에서 상당 부분이 간접이나 중개 무역으로 러시아도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 통계까지도 다 중국과 북한 간의 무역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중국과 북한의 속성상 비공식적인 무역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특히 에너지 부분까지 해서 러시아의 영향이 상당히 크다는 거죠. 그보다 더 나아가서 러시아가 북한에 하고 있는 이른바 인프라 개선 프로젝트가 어마한 양의 수준인데 이것에 환전했을 때 금액은 사실은 무역량을 능가하는 수준에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데 지금까지 경제적 영향 관계를 할 때 북한과 중국 간에 드러난 거기서 의존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사실상 북한이 가지고 있는 중국에 대한 역사적 적개심 그런 것들 때문에 북한은 중국의 말을 애초부터 들을 생각이 없는 것 같고 중국을 활용할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중국한테 좀 해서 북한을 움직여보자라고 했던 게 사실상 잘못된 것일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고, 러시아가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이니시티브를 지면서 북한을 자기의 통제 가능한 범위, 핵 문제까지 했었고, 심지어는 이제 러시아가 이른바 글로벌 사우스와 브릭스까지 탁 포괄하는 글로벌 머조리티, 그러니까 세계 다수라고 하는 개념으로 사실 중국, 북한, 한국, 동남아, 인도, 중동, 아프리카까지 다 품으려고 하는 세계 경영의 대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그 관점에서 북한과 한국을 다시 보면 우리는 완전 새로운 또 접근이 필요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의 그 입장만 보더라도 왜 중국에서 이렇게 초청하고 하는데 응하지 않으면서 지금 거의 러시아에 올인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모양새를 취하고 맞습니다. 있는 게 왜 그럴까라고 했을 때 북한이 스스로 판단을 하고 선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건 그만큼 러시아가 자기에게 줄 수 있는 것, 전략적 이걸 이익을 통해서 거죠.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이제 김정은 이 정권은 파악을 한 거고요. 그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 뭐 글로벌한 것까지 우리가 러시아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동북아의 유라시아죠. 안에서 네. 러시아는 이걸 통해서 자신들이 상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어요. 러시아의 극동으로부터 시작해서 북한의 동해안 그리고 남한의 동해안으로 이어지는 이 동해안 축선은 러시아의 핵심적인 전략 이익 축선이었고 이걸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동북아, 그 다음에 아시아 그리고 아태로 가는 굉장히 중요한 축이기 때문에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고 이 나라가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한 자기의 이익은 포기할 생각이 바다로 없고 나가려. 그거에 대한 이 진심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북한도 오래 고민하다가 결국은 러시아와의 어떤 이 밀착이라고 하는 승부수를 던진 것 같아요. 이 대목에서 저희들이 굉장히 재밌는 지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뭐 상황에 의해서 둘 간의 주체적인 이익 관계에 의해서 굉장히 가까워졌지만 이 둘이 갖고 있는 전략적 경쟁의 긴장 관계는 한 번도 느슨해진 적이 없습니다. 그 전략적 긴장의 핵심 지점이 바로 북한과 러시아와 중국이 마주하는 접경 지역이고요. 이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블라디보스톡이 굉장히 좋은 것이고, 이럴 때 러시아와 중국의 관계가 개선됨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서 러시아의 전략적 자산을 잃지 않으려고 하는 분명한 포석들을 러시아는 두고 있고, 이랬을 때 미국이 북한과의 관계를 이런 개선함으로써 이 지역에서 중국을 경제하는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를 충분히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사실 뭐 우리가 러시아는 한국의 적인가라는 조금은 좀 생뚱맞은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했지만, 러시아의 전략적인 어떤 중요성, 특히 이 한반도에 있어서 그 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뭐 두 분 모시고 짧은 시간이지만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시사점이 너무 크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러시아에 대한 이해도는 다소 낮은 것 같아요. 우리가 미국, 뭐 일본, 중국에 대한 이해도는 상대적으로 높은데 이 러시아에 대한, 또 구소련 러시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조금은 우리가 좀 낮게 봤다고 할까요? 미중 패권 전쟁 이렇게 얘기하지만 교수님 계속적으로 말씀 주시는 전략적 삼각관계, 그리고 또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이 러시아의 위상 혹은 러시아가 이 국제 정세에서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이 유럽도 그렇고 사실 이 동북아에도 그렇고 글로벌 사우스에도 그렇고 우리가 좀 조금은 잘못된 시각 내지는 좀 러시아를 좀 폄하하는 시각이 좀 팽배했던 게 아닌가라는 관점에서 보면, 오늘 두 분과 나누었던 이런 이야기들이 러시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공부해보고 러시아와의 어떤 관계를 어떻게 좀 잘 브리징해서 남북 관계뿐만 아니라 글로벌 변화하는 그 글로벌 질서 하에서 우리 대한민국에 나갈 바를 좀 조명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신 두 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면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함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